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는 부모에서 학부모가 되죠. 첫 등교를 하는 아이의 눈 속에 담긴 학교, 설레임, 두려움, 그리고 새로움일 겁니다. YTN 라디오가 4월 30일 내일 8살이 됩니다. 생생경제도 8살입니다. 처음 학교를 가는 아이의 마음처럼 설레는 마음에 또 배우는 마음으로 좋은 뉴스, 도움되는 경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숫자 8과 관련된 사연,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면 여러분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른바 개국 8주년 참여 이벤트 88한 생생경제 8자 축하 사연 접수입니다. 8과 관련된 내용이면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자, 지금 들어온 가장 따끈따끈한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를 건강에 비유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크게 아프다고 했던 우리 경제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 관련 뉴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방금 전 정부가 시내 면세점 사업권자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엔화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 소식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안 좋다. 그래서 경제도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달 소비가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네요. 네, 오늘 3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요. 네.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에 1.4% 감소했는데 2월에 0.6%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달 연속 늘어난 건데요. 무엇보다도 소비 회복이 눈에 띄었습니다. 3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에 비해서 4.2% 증가했는데요. 이거는 2009년 2월에 5%를 기록한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네. 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났나 봤더니 일단 삼성전자의 갤럭시 S7을 비롯해서 LG의 G5 같은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을 바꾼 사람들이 좀 많았고요. 네. 또 자동차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개별 소비세 인하가 끝나면서 올해 1월에 승용차 판매량이 28%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네. 정부가 이 개소세 인하를 연장을 하면서 2월과 3월 자동차 판매량이 각각 9%, 18% 늘었습니다. 네. 여기에 K7이나 SM6 같은 신차 효과도 더해졌고요. 또 중국인 관광객이죠. 6호 효과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3월 한 달 동안만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50만 명 정도로 전월 비 18%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찾은 아울렛이나 면세점 같은 기타 대형마트 판매가 15.4% 증가했는데요. 특히 태양의 후예 같은 이 한류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화장품 등 이 비내부재 판매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 태양의 후예 경제효과 앞에서도 저희가 살짝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소비는 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수는 좋아질 기미가 있는데 산업 생산은 아직 좀 약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게 광공업 생산이 지난달에 비해서 2.2% 감소해서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네. 반도체 생산이 20% 넘게 줄었습니다. 이거는 3월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2월에 반도체 생산이 20% 가까이 급증했던 데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하는 게 이제 좀 컸는데요. 네네. 거기에다 또 금속 가공 분야도 7% 가까이 줄었는데 이거는 최근에 조서 불황 여파 이런 것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광공업 생산이 작년 3월과 비교를 해보면 1.5% 줄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기계 장비와 전자부품이 각각 10% 이상씩 줄었고 또 금속 가공도 9% 넘게 감소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수출이 부진하니까 관련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수출 부진, 수출 감소세가 매번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은 감소는 감소인데 이 감소율 숫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서 조금 숨을 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네, 사실 수출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었는데요. 2012년 이후부터는 이 수출이 좀 주춤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서 이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를 이어갔는데요. 네.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에는 넉 달 만에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면서 좀 고무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4월 들어서는 다시 감소폭이 좀 두 자릿수로 늘어날 분위기입니다. 관세청이 20일까지 수출액을 집계해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4% 줄었는데요. 네. 이 상황이 이러니까 한국은행도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은 장기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고 단기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 장기 구조적 변화로는 세계 교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무역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 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생산이 확대되고 있고 또 수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점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수출 부진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이나 엔화, 유로화 이런 이제 해외 통화 약세를 좀 들었는데요. 네.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회복세가 미약해서 성장률이 2%대 후반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신흥시장국 중심으로 이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성장률이 올해보다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 한은은 지난 19일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2.8% 이미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 전망치는 3%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미 2012년부터 장기적 침체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3시에 이 정부에서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면세점 선정 4곳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결국 4곳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에 특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 업계에서는 사실 최소 2장에서 최대 4장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한인 4장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외에도 부산과 강원에 각각 한 곳씩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시내 면세점 추가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관세청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정부 방침대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지난해 면세 사업권을 잃은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과 네. SK네트워크 워커힐 면세점 등이 이제 다시 사업권을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지난해 입찰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현대백화점도 신규 시내 면세점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관건은 새로 발급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언제부터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입니다. 지난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발급할 때에는 4개월 전에 공고를 냈는데요. 그 이후 68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제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SK 워커힐 면세점은 다음 달 중순에 그리고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은 6월 말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급한 상황입니다. 네네. 작년 말식대로라면 최소한 이제 3개월가량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쪽에서는 또 지난해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이 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공고를 내거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중재에 나서서 새로 면세점 특허권을 따는 업체들이 내년 초부터 영업을 하도록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관세청이 7월쯤 공고를 낸 뒤에 아마도 이제 10월 이후에 심사절차에 돌입할 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향후에 따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 관광 활성화 그리고 유커들 또 이렇게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어서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엔화가 심상치 않다 이런 뉴스들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엔화 오늘 엔달러 환율이 107엔대에 진입했는데요. 네. 이번 주 초반에도 1달러당 110엔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107엔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네.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최저치인데요. 1달러당 107엔으로 떨어졌다는 말은 반대로 엔화 값은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게 어제 사실 일본은행이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와 자산 매입 규모를 동결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더 낮추거나 추가로 돈을 푸는 양적 완화책을 더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동결을 하니까 엔화가 완전히 치솟은 건데요. 전날 일본 증시는 3.6% 급락할 정도로 실망감이 상당했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은 쇼와의 날로 증시가 휘장한 상태라 이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은 어제 108엔대로 떨어지더니 오늘은 또 107엔대로 더 내려간 겁니다. 예.
반대로 위안화값도 오늘 껑충 뛰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56% 내린 달러당 6.4589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네. 그만큼 위안화 값을 올렸다는 건데요. 이건 지난 2005년에 달러 패거제 대신 관리 변동 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10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린 겁니다. 네. 당시에는 무려 0.01% 결정했었는데요. 이 중국은 인민은행 외환교육센터가 그날 고시 환율을 발표를 하면 이 환율을 기준으로 상하 2%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 달러 약세를 반영을 해서 위안화 값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27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추후 인상 기대감이 좀 상당히 후퇴를 했고 그 네. 영향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정책적으로 의도를 갖고 위안화 값을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최근에 이런 달러 약세라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높습니다. 예, 또 이렇게 수출에 있어서는 이 돈의 가치가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개국 8주년을 앞두고 있거든요. 내일인데 축하 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벌써 8주년이 됐다니 상당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기쁨 나누는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서현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예,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 환율 문제 다뤘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심상치 않은 경제적인 징후들 설명드렸는데 이 경제 리트머스라고 할 수 있는 증시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천선은 무너졌고요. 네, 증시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좀 랠리를 보였던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최근에 급락장세에서 어느 정도는 좀 낙폭을 좀 완화시키면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1994.15 마이너스 6.7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99.77 플러스 0.0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눌렀습니다만은 장 후반부에 매수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 결과로 지수가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는 이어졌습니다만은 양 시장 모두 개인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좀 접근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또 낙폭을 줄이는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일단 선물에서는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큰 폭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점은 향후 흐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자, 개국 8주년 이벤트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제 차 번호에 8이 3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8주년 축하 사연 주신 분도 있고요. 6003님, 금년 4월 9일 음력이겠죠. 팔순잔치 한다고 아들딸이 축하 준비에 동분서주하는 것 같아요. 팔순과 저희 또 8주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순인데도 이렇게 또 생생경제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숫자 8과 연관된 다양한 이야기 만들어서 축하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 수중에 8,000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연도 환영하고요. 8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쑥쑥 YTN 라디오도 성장하십시오. 이런 축하 사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금요일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취약업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같은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해서 3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세제 혜택도 있고요. 또 정책 자금도 80조 원 가까이 공급해서 신산업을 제대로 키워보겠다. 이런 청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미래산업팀장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내놓은 신산업 육성 대책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주요 내용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이번 신산업 정책의 핵심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신산업 분야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나 스마트카와 같은 유망 분야의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세제 혜택이고 또 하나는 정책 자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제 혜택 분야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 그리고 세액 공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비도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외에도 고용 관련해서도 신산업 분야는 세제 혜택과 적용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 자금 지원 부분도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융복화 분야나 문화 콘텐츠 분야 같은 신산업 육성 펀드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큰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먼저 이 세제 혜택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이 세제 혜택이 있었고 이제 신산업에 뛰어드는 중견, 대기업까지 이걸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일 텐데 구체적으로 세제 혜택이 조금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 효과가 있을까요? 대답부터 드리면 저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중견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20%였는데 네. 이를 중소기업의 그 세제 혜택 비율과 같은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산업 분야는 굉장히 실패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조차도 이 실패 위험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나 시장 진출을 망설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또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일정 부분 유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신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아직은 누구나 개척해 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이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기 때문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신산업 투자 상위 20개 대기업이 하기 마련이다. 정부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 대기업 투자가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진다. 이른바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간에도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좀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현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 발전한 역사나 현재의 산업 구조 특성상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이 첨단 분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신산업 분야에서는 당연히 중소기업도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정책이 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즉, 대중소기업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리고 연구개발을 하는 대학이나 연구소까지 다 같이 참여하는 이런 신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확대와 함께 창업도 활성화되어야 하고, 연구소나 대학에 대한 공공 부분의 R&D 투자 이런 것도 좀 더 확대되어야 하고, 그 외 더 중요한 거는 신산업 시장 창출을 위한 어떤 수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대중소기업이 말 그대로 신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제 이렇게 팀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려되는 바는 이 중견 대기업들, 사실 기업의 기본 존재 이유가 이익 추구니까요. 이렇게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서 조금 먼저 혜택을 주다 보면 결국 또 대기업 키우기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 정부의 이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기업만을 키우는 정책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제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때 당연히 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네. 그 지원이 잘 진행이 되는지 동반되는지를 잘 관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리가 중요하다. 네. 네. 자, 이 지원책과 관련해서 이 세제 지원을 통해서 좀 실리콘밸리 같은 토양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산업 생태계의 어떤 대표적인 롤 모델이 실리콘밸리라고 이제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형의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과 함께 이 신산업 분야는 사실 기업의 역할도 있고요.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R&D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야의 이제 혁신 요소들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R&D 투자 같은 게 어렵더라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네. 이럴 때 이제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좀 살펴보면 네.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주요국들도 이들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정부와 공공 R&D 투자를 신산업 분야에 확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그 공공 부분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된 세제 지원 같은. 네. 그렇죠. 세제 지원이 모든 나라에 사실상 다 있습니다. 신산업 네. 분야에. 그래서 이런 민간 R&D 투자를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으니까 그와 동반돼야 되는 어떤 정부의 그 할 수 있는 투자 노력 네. 그것도 이제 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정부의 R&D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대중소기업의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분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이 개발 연대 시대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정부가 이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대기업들도 탄생을 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정부가 너무 나서서 주도하기보다는 정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환경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제 분야를 우리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추격형 산업 발전을 하는 시대에는 해외에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뭐 성장기에 이른 산업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그 시장을 잠식해가는 정책이 유효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상 이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일한 분야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모든 국가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를 봐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어느 분야를 선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 유망 신성장 분야를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선정 분야를 제안한 것이 저는 뭐 크게 틀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게 미래 유망한 분야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과 기업 네. 또는 기업의 경쟁력이 도대체 어느 분야에 있는지를 좀 분석해보고 면밀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의 장점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지금 현재 경쟁력은 아니더라도 잠재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나 연구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고 네. 이 재원이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정책 효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이 신산업 분야가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성이 있습니다. 네. 연구개발에서 사업화하는 데까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약간 장시간과 많은 시행착오 네. 그리고 실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네. 따라서 너무 이렇게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책도 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단시간 내 어떤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라서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오는 6월에 이 지원 산업들을 확정할 거라고 하거든요. 발광 다이오드, LED 응용, 그다음에 그린 수송 시스템, 로봇 한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또 팀장님이 보시기에 지원 분야 선정 때 염두해야 할 부분들 있을까요?
로봇이라든가 네. 뭐 그린 수성 에너지 그리고 뭐 바이오 뭐 여러 가지 12분야가 다른 나라들도 다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추가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은 아마 뭐 이제 시기에 따라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선정하는 것보다도 저는 하여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해서 네. 자원의 적절한 배분 정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배분과 관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리의 장점을 잘 파악해서 신산업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그것이 관건이다. 또 하나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여러 얘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 최윤희 미래산업팀장이었습니다. 8주년 팔자를 활용한 축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팔이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군요. 우리 손녀 8살 됐고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1911님 감사드리고요. 9310님 제 팔자가 왜 이런지요. 예, 좋아질 겁니다. 1208님 쌍둥이 육아 8년 만에 우울증이 시작되었어요.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저도 쌍둥이 아빠인데요. 힘들죠. 하지만 기쁨은 4배가 될 겁니다. 3352님도요.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88번 버스기사님 팔과 연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8주년 축하드립니다.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88올림픽 때 쌍둥이 일란성 아들 얻어서 큰 기쁨 얻었다고요. 개국 8주년 축하한다라는 사연도 주셨습니다. 제가 쌍둥이 아빠라 그런지 쌍둥이가 많네요. 계속 사연 보내주십시오.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솟는 주거비용, 가계부채, 이게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내놨습니다. 말 그대로 주거안정 대책을 내놨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알맹이는 빠진 것 아닌가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고요. 또 대안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골자가 주거대책, 임대주택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해서 공급 확대를 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 일단 눈에 띄는 내용인데 교수님은 어떤 내용들 주로 보셨습니까? 많은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임대주택 공급을 여러 분야에서 이제 강구하고 있는 이 방안들 다 합쳐서 한 5만 가구 정도 추가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집약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임대주택 공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새로운 것이 이제 별로 없고요. 이 공급의 양을 조금 더 늘리는 거 하고 이 공급 방법을 추가하는 그 정도가 주로 눈에 띄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장 집이 많아진다, 공급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반대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에도 사실은 계속 공급 확대를 통해서 주거 안정 정책을 펼쳐왔는데 늘 효과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이게 국토부가 과거에 이제 고도 성장기 때도 이제 공급 정책을 이제 담당해 왔고요. 네. 지금 이제 주거 복지가 필요한 이 시대에도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을 펴면서도 과거의 그 공급적 관점의 이 정책의 어떤 그런 기법과 방법들 여전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주택의 문제를 공급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이제 관점이 상당히 이제 두드러지게 이번에 다시 나타난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렇게 이거 공급을 강조하는 것은 수요자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정부가 정한 이 어떤 그런 정책의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네. 전향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성과를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정책이 경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공급을 많이 강조하면서도 공급량이 얼마 안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입자가 한 850만 가구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그 세입자들의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5만 가구의 추가 공급하더라도 주거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예, OECD 기준으로 봐서도 좀 낮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임대주택이. 무엇보다도 이게 수요자가 누군가 어떤 그 계층의 사람이 어디서 어떤 유형의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 수요자 관점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그런 네.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수요자의 관점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공급이 아니라 관리 위주로 가야 된다. 양이 아니라 질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정부에서도 했는데 결국
항상 공급 확대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실 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도 서둘러 발표하고 얘기는 했는데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비판들이 지금도 또 제기됩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이 행보주택은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을 사실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행보주택은 뭐 유수지라든가 이런 그 도시의 어떤 그런 한계 지역에다가 이제 택지를 이제 조성해서 여기라든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임대주택의 어떤 걸 바뀌면서 이제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식이 돼버렸는데요. 네. 사실 이 보금자리 주택은 이 정부의 이제 그 핵심 공약 과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권적 차원에서 이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무리수가 이제 따르는 것 같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보금자리 주택과 상당히 비슷하고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네네. 이건 8년 뒤에 가면 되게 분양이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행보주택이라 기업형 임대주택은 이 정부 임기가 끝나면 뭐 정책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원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면 정책이 중단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이미 내부적으로 저는 갖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계속 이어질 거냐, 일관성이 있느냐라는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정부가 사실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좀 관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2월, 5월 수도권과 지방에 펼쳐지고 있고 또 그럴 예정인데 이번에 LTV, DTI 완화를 연장했더라고요. 이거 모순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LTV, DTI는 이미 2014년에 이제 완화를 시작해가지고 원래 지금 3차년도 이제 완화를 지금 하고 할 예정인데요. 네네. 사실은 그 올 초부터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늘기 때문에 여시 심사를 강화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달에 이미 가계부채가 대출이 그 5조가 늘 정도로 네네.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대출금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LTV, DTI를 다시 연장을 한다, 규제 완화한 것을 연장한다는 것은 사실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미 연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을 해도 사실은 뭐 시장을 활성화하는, 다시 말씀드려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거래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지 그냥 막연한 이중 규제라든가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는 이런 업계 요구를 반영해서 현재는 지금 완화를 연장하고 있는 아마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본적 정책 기조가 아니라 이 좀 뭐 언발의 오줌 누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격하지만 이런 경착륙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대책을 보면 청년층, 노년층 등 일부 계층에 편중돼 있어 정작 제일 큰 문제가 전월세는 아닌데 이 대책은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청년 주택 문제라든가 노년층의 주택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내놓은 건 좋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85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세입자 가구가 있고요. 네. 이들이 대개 다 여러 가지 주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내놔야 할 정책은 뭐 특정 계층을 대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보편적 주거 복지, 네. 중장기적인 어떤 임대주택의 어떤 공급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안정화를 위한 가격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본 바탕이 되는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데 네. 뭐 그런 정책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장에서 당장 겪고 있는 문제는 전세가 양등과 전세 지배 부족인데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것들이 외면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좀 할인하겠다, 내리겠다 이런 지금 안건이 임시국회에 상정이 됐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뭐 생색내기용이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네. 실제 이제 신규 계약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이걸 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이드라인으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뛰는 월세라든가 전세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의 수단으로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앞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바탕이 될 만한 그런 근본 대책들이 없다라는 문제점 지적해 주셨거든요. 한 번만 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 임대주택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내놓은 정책도 보면 사실은 이게 5년, 10년 임대를 하다가 다시 분양을 하는 이런 주택이 중심인데요. 이제 전체 가구의 한 20%가
이제 공공임대주택 살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요. 네. 그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방법이라든가 관리 제도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런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합니다. 네.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공급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세라든가 등록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도 안정적으로 이 세입자의 어떤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제도들이 지금 전혀 갖추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틀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뭐 얘기 나왔지만은 역시 관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양보다는 질,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네, 경제와 관련된 책과 관련된 경제, 늘 금요일에는 책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다보스 포럼도 좀 떠오르고요.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매년 연초가 되면 경제 경영 리더들에게 관심을 끄는 뉴스가 바로 이 다보스 포럼 말씀하신 그 네네. 포럼인데요. 네네. 이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연례 행사죠. 네. 이 세계 경제 포럼 그러면 전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민간회의인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이 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밥이 바로 이 포럼의 창립자이면서 회장입니다. 예. 사실 다보스 포럼이 매년 세계 경제계에 화두를 던져주었지만 올해만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없었는데요. 네네. 이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젠다가 워낙 파괴력이 강했고 네. 이 화두가 최근 들어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달로 미래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슈밥 회장과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었는데요. 그렇죠. 자, 최근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들 때문에도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 얘기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인류가 지금까지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미 3번의 산업혁명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증기기관과 철도 건설로 인해서 발생했죠. 네. 기계의 출현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전기의 발명과 이 컨베이어 벨트의 출현으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때 이제 기계의 대중화로 인한 대량 생산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은 ICT 혁명이라고 부르죠. 네. 1960년대에 시작된 반도체, 개인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3차 산업혁명을 주도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2016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단계에 이미 진입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21세기와 함께 디지털과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시작된 이 혁명은 모바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는 경제의 모든 경계와 영역이 무너지는 파괴적 혁신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최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교과서에도 배우니까 3차까지는 모두 고개를 끄덕하면서 4차가 과연 뭐지라고 그림을 그리셨을 텐데 바로 이 파괴적 혁신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예, 이 파괴적 혁신이란 말은 정교해지고 통합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과학기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유비쿼터스라든가 모바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딥러닝, 자율주행 자동차, 유전공학, 신경기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막 발전하면서 네. 다양한 학문과 산업 분야의 경계가 지금 서로 무너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경계와 담장이 학문과 산업의 경계와 담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이라는 건데요. 네. 이미 우리가 뭐 인터넷 기업이라고 알고 있었던 구글이 자동차를 만들고 그렇죠. 있고요.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고요. 민간 로켓 발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는 대변역의 발전과 전파 속도가 이전 산업혁명 때와는 비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책 역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문화, 경제적인 변화를 정말로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회도 많고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란 측면이 있고요. 책임과 문제점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조심스럽고 엄중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의 불평등,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만은 물론이고 지금 인류의 생존 자체가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미룰 수 없을 만큼 이미 성큼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들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예, 2025년이 되면요. 상업화된 최초의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이 등장할 거라고 그럽니다. 아,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필요가 건데. 없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게 됩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공익을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 기하급수적인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초연결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제, 기업, 세계,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개인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들어가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설계해 나가야 된다라고 최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행동 양식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프라이버시, 이제 그 개념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유와 오너십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렇죠. 소비 패턴, 그리고 일과 여가에 할애하는 시간이라든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인 계급들, 무엇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생겨날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기술과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또 이 삶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SK텔레콤이 폼 좀 잡겠습니다. 당신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폼을요. 생활 속에 없던 폼들이 생기고 있던 폼들은 더 놀라워지면 지금보다 훨씬 폼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숫자 8과 관련된 사연 축하 메시지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 아들이 2008년 8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수고하십시오라고 사연도 보내주셨고요. 자, 재미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금연한 지 8년 됐습니다. YTN에 자랑한 적도 있습니다. 건강한 방송 고맙습니다. 8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사연도 주셨고요. 자, 사행시를 지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YTN 사행시인데요. 와이리 기쁘노. 이렇게 YTN이 클 줄 웃지 않았노. 티끌만큼의 아쉬움이 있다면 엔돌핀 솟는 좋은 뉴스들을 더 많이 찾아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이렇게 정말 센스 만점의 사연들도 주셨습니다. 8345님, 웃자고 보내봅니다. 오늘 점심에 팔자 들어가는 비빔면 먹었습니다. 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개국 8주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생수 한 박스 받으실 분입니다. 8481 88번 버스기사님, 아까 소개해드렸죠? 8주년 축하드립니다. 2270님은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 드리겠습니다. 저는 88년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88년 8월에 취업 나가서 첫 월급 8만원 받았습니다. 지금은 또 그만큼 땀 흘린 만큼 행복하시겠죠? 5815님, 저희가 준비한 상품권 선물 드립니다. 8주년 축하합니다. 올해 제 부친께서 88세 미수입니다. 라고요. 예, 아버님 오래오래 더 건강하시길 저희도 응원 드리고요. 1208님, 쌍둥이 육아 8년 만에 우울증 앞서 사연 소개해 드렸는데요. 힘내시고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또 팔팔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늘 소중합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김우성이었습니다.